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우리 어떻게 수업했었죠? 우리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게 뭐뭐뭐 있었더라? 예피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신뢰성을 제가 외우지 말으시라 했어요. 어차피 신뢰성 지금 문제의 정답은 신뢰성이 아닌 것을 이렇게 찾아야지 되니까 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 적시성 어쨌든 목적 적합성에 해당한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목적 적합성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만 외우고 계셔도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 전표 처리 후 시산표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시산표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변과 대변에 동일하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를 검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 시산표는 어느 한 변의 오류예요. 어느 한 변의 오류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계를 차변에 뭐 현금 100만 원, 보통 예금 100만 원 했는데 전표 입력을 할 때 현금 10만 원, 보통 예금 1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액 양쪽 똑같죠.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로 우리가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같으면 오류를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100만 원 썼고 한쪽은 10만 원 썼어요. 이렇게 되면 대차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만 찾을 수 있다. 어느 한 변의 오류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한 분계를 중복으로, 똑같은 분계를 중복으로 2번 입력하면 똑같죠, 또. 찾을 수가 없고요. 차변 분계 입력 후 대변 분계, 그러면 차변만 했고 대변 한 변만 잘못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잘못 적었대요. 보통 예금이라고 써야 될 걸 당좌 예금이라고 썼다. 그럼 차변 대변 금액이 달라지나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 없더라. 계정 과목 이름만 실수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적었어요. 반대로 적어도 차변 대변은 똑같겠죠. 빙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차 차액을 가지고 오류를 발견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변의 오류만 생겨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본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공짜 문제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실기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본을 클릭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예수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는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입고된 재고 중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선입선출법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아래 보기를 조금 보시면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해 현실성과 이해도는 높지만 물가 상승 시에는
수익보다 낮은 원가 대응이 되어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문제 4번은 제가 이거 시험 바로 전날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물가가 상승 중이다.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선입선출법은 앞에 것부터 나가니까 기말이 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 우리 매출 원가, 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 기말이 과대계상이 되게 되면 이익은 그만큼 과소계상이 되고 원가는 과소계상이 되고 이익은 다시 과대계상이 되더라. 이렇게 이익이 과대포장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제는 물가가 상승 중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만 읽고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유형 자산은 뭐예요? 장기간 동안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일 것.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일 것. 아니요. 이런 걸 요하는 자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죠. 그렇죠? 건물, 토지 이런 건 등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 샀다고 어디다 등기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품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등록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사용할 것. 장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6번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우리가 일단 유상취득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할 수 있더라. 자, 감가상각에서 일단 조금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은 일단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 정도가 기본 특징이에요. 기본 특징, 원칙에 해당하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출판 제목 등은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1번 정답. 무형자산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창출해낸 거, 자가 창출해낸 브랜드 이런 거 인식하지 않는다. 자가 창출 중에 유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개발비는 당연히 돈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명칭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기 한번 보실게요. 연구와 개발 중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 단계로 보게 된다. 그래서 개발 단계는 제품화가 명확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상각 방법을 정하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 이 문제를 자꾸 너무 헷갈려 하시거나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회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기초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 이익이라는 게 산출이 되고 이 이익은 결국 이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계는. 그래서 그 부분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볼게요.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미지급 이자를. 그럼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우리 결산 시에 미지급 이자다. 그럼 차변에 뭐가 되냐면 이자 비용이 올 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올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생겼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용이 어떻게 되었다? 과소계상되었다. 미지급 비용도 생겼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죠. 부채도 어떻게 되었다? 과소계상되었다. 여기까지는 1차 기본. 1차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자,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얘기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그리고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은 내 자본도 과대계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부채는 과소계상되어야 하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용 과소계상이 되고 당기 순이익 과대계상이 되고 순이익 과대는 자본이 과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8번은 다음 자료에서 Z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 8번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T자 계정으로 매출원가, 매출총익, 이렇게.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까지는 천천히 가볼게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에 18만 원, 그리고 매입액 42만 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에 10만 원을 쓰고 나면 양쪽의 합이 똑같아야죠. 그렇죠? 매출원가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10만 원 빼고 나면 50만 원이 매출원가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 47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7만 원. 근데 이 매출원가는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원래 매출 총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손실이 생겼어요. 3만 원. 3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여기서 원래 생겨야지 되는데 반대로 매출 원가가 더 크니까 손실이 생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총 손실이 생겼고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을 더 썼으니까 비용이 21만 원이 더 써졌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우리 손실은 24만 원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 손실 24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이해를 조금 해보시면 좋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저는 이제 T자 계정 그렸고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있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이 순서대로 갖다 집어넣으셔도 동일한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이제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다음 중 준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 9번은 제가 이것도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제가 그림으로 보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그려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또 4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준고정비, 그 다음 준변동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지금은 준고정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그랬으니까 준고정원가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준고정원가는 준고정원가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더라? 리스료, 렌탈료.
리스료, 렌탈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 범위까지는 일정하게 가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의 원가가 발생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고정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보기를 볼게요. 1번 조업도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지금 얘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네. 일정 수준의 조업도 내에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나 조업도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마다 일정 금액만큼의 원가 총액이 증가한다. 네.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하여 발생한다. 총 원가가 비례하여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해당한다?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정한 고정원가가 발생을 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원가가 비례하여 발생한다. 일정한 고정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준변동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10번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상호 용역이 존재할 때 이러한 상호 용역을 모두 고려하여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 10번은 우리가 보조부문비의 배부 방법은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배부법의 특징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일정 배부 순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고려한다 그랬죠? 상호 용역을 모두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상호 배부법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원가 자료이다.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우리는 제공품 계정을 하나를 그리면 되겠죠. 제공품 계정을 하나를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 보기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가공원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가공원가. 여기다가만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렇게 잘랐어요. 직접비와 간접비,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상에서 왼쪽 아래 보시면 가공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노무비는 가공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 있는 직접 노무 원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가공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다? 50만 원이더라. 그리고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가 8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재료 원가가. 그 다음에 노무비 필요 없이 가공 원가 160만 원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160만 원. 원재료 매입액도 지금 문제상에서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더라? 70만 원이더라. 이렇게 적어주시고 양쪽의 합이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70만 원 빼주시고 나면 220만 원인가요? 그렇죠? 22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번. 자, 제조지서 1번에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금 이 화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지시서 1번이 있고요. 제조지시서 2번도 있고요. 제조지시서 3번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의 합계를 총원가라 하는 것이다. 총원가라 한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봤더니 직접 재료비가 제조지시서 1번의 직접 재료비는 10만 원. 2번 얼마인지 모르고 3번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총 재료비는 20만 원을 썼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게 이제 개별원가 계산의 이런 특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를 봤더니 제조지시서 1번은 7만 원. 2번 얼마인지 모르고 3번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1, 2, 3의 토탈 금액은 14만 원이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조간접비는 얼마를 썼더니 총 28만 원이더라. 그런데 1번의 제조간접비는 지금 얼마인가를 물어봤고 이 제조간접비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식은 무조건 각합제 해주시면 됩니다. 각합제. 각은 1, 2, 3, 각을 의미하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1번 거를 구할 거니까 각은 7만 원. 곱하기 합은 띵띵의 합. 근데 여기 합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14만 원. 분의 제조간접비. 나누어줄 제조간접비. 28만 원을 계산하시면 2배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2번, 3번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이 금액을 나누어 줄 거다. 그게 제조간접비 배부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조금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뭐뭐 있었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그리고 작성연월일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가와 수량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 금액만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우리가 여기다가 잠깐만 적어 볼게요. 우리가 제가 혼자서 A라는 사업장도 하고 B라는 사업장도 해요. 이렇게 할 때 혹은 A는 제가 하고 있는 공장이고 B는 여기도 제가 하고 있는 직매장이에요. 매장. 그러니까 A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서 B에다가 공급을 하고 B가 물건을 팔을 거예요. 둘 다 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예요. 사업장. 그러니까 A 과세, B 과세. 그래서 사업장별로 원래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 A라는 이 공장은 물건을 매입할 거예요. 재료를 사와야지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팔을 건데 팔지 않고 저의 다른 직매장에다 보내다 보니까 A는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리고 B는 그냥 공짜로 가지고 오겠죠. 내 거니까. 여기도 내 거고 여기 내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B는 팔아요. 그럼 공짜로 가지고 와서 파니까 매입세액은 없고 얘는 매출세액만 생기게 돼요. 자, 우리가 부가세를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4번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출세액이 생기게 되면 1년에 4번 모두 다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게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입세액은 확정과세 기간이 지나야 다음 달까지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 내가 환급받아야 될 건 확정 때까지 기다려야지 되고 매출세액은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내 돈이 나라에 묶여 있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 그래? 그러면 이것도 네 거고 이것도 네 거야? 그러면 같이 신고해. 같이 신고해.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식을 사업자 단위 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각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사업자 단위 과세는 둘을 묶어서 하나로 보게 됩니다. 각 사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도 사업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사업장 개설하면 이것도 제 거예요. 이거 같이 묶어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사업자 단위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된다. 항상 그냥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시작하는 달에 20일 이전에는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가 사업자 단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다 이렇게 공급할 때 이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세요. 이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로 가장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 중 가장 맞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네. 자, 우리 15번 문제상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의 첫 번째는 담보의 제공이 있고요.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 양도도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는 물품이 넘어가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기에 보시면 우리 조세의 물납, 조세의 물납.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보시면 강제 경매. 그 다음 4번 보기에 담보의 제공. 이렇게 세 가지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번도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서 알아두셔야지 되냐면 우리 1번은 간주공급이다. 간주공급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셔야 되고 공급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들 중에 네 가지가 또 있어요. 자가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는 또 여러분들이 간주공급,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들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 2급으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얘네들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 1급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얘네들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한 11개에서 12개 정도는 맞추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기초적으로 암기하셔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